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권은 바로 국민과 소비자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의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소비자에게 선택권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돼야 되고 무조건 그것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택할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지금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디지털 경제가 열리고 이런 플랫폼이 열렸을 때 왠지 거기에서 뭔가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규제가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플레이어에게만 그러한 권한을 주고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칸막이 규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또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가 사이버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소비자는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컨슈머 워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의 노력으로 더 한층 더 나아지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컨슈머 워치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구미시 어리고요. 거기가 뭐 금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대학에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에 대한 세미나 좀 시기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디지털 플랫폼은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국민이 좀 더 나았고 더 편하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이고요. 그게 아마 핵심적으로 추진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논하고자 하는 그 플랫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로 봤을 때는 국민의 그 알 권리, 국민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를 어떤 권익이나 어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게 진행돼야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충돌, 이해 충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충돌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 기존 것과 새로운 것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갭이 많을까? 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 충돌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인데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팍스 테크니카라는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모든 변화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플랫폼도 디지털이 가능해졌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새로운 산업이 발전한 과정에서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이 정치권에서 이 소비자와 또 기업들 간의 중재 역할을 좀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법과 제도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은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규제는 자율 규제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 정부가 중국에 그걸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게 얽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업에 하신 분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오늘 또 같은 토론회에서 정책도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반영하는데 제가 또 간사를 맡고 있고 또 우리 그 인수위의 상임 또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계셨는데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오늘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 토론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2시 10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지금부터 80분 동안 우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략히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취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슈머 워치라고 하는 우리 이 단체, 이 회의를 주최한 이 단체는 만들어진 이유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지만 생산을 하는 목적은 결국 소비를 위함입니다. 소비하기 위함입니다. 소비되지 않는, 소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생산한다는 것은 낭비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산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생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것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다른 생산자가 등장을 했는데도 기존의 생산자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새로운 소비자가 더 원하는 생산자의 등장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존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건 생존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복지정책으로 다루면 될 일이고, 소비자가 찾지 않는 생산자라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찾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소비자와 손잡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당한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는 토론회의 대상인 이 의료 분야와 법률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또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요. 이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존의 공급자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직접 부딪히고 실천을 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또 법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병준입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는 민법을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 연구는 이제 소비자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플랫폼 현상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리걸 테크를 이제 중심으로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시작한 이유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역에서 그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때문에 새로운 그 산업이 혁신적으로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이제 협회에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위축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편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법적인 그런 명확화를 해서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발제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걸 테크라고 하는 것은 그 리걸이라는 게 법률이고 그 다음에 테크라는 것이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행하는 그런 사업에 기술이 이제 접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접목됐느냐?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와 같은 최신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업무의 이제 효율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리걸 테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걸 테크는 이제 주로 이제 법률 실무나 행정, 재판, 그리고 이제 사업자와 간 거래에 대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점차 B2C 시장에도 그 영향력을 이제 넓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와 이제 소비자 사이에, 그러니까 법률 소비자 사이에 이제 시장에도 이제 리걸 테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 영역을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률 소비자가 이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률 정보나 자문 제공, 또 자동 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불만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속도 주차 위반에 대한 불만 제기라든지 항공료 환불 청구에 관한 불만 제기라든지 또 과도한 임대료 반환 청구 같은 간단한 법률 문제서부터 이제 좀 더 복잡한 노동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 이민 신청, 유언 증언, 유증 같은 그 복잡한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리걸 테크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지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왜냐? 변호사 협회에서 계속 그 딴지를 걸고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리걸 테크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제 나열해서 한번 같이 보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광고나 중개 시장. 그것을 이제 아마 오늘 주로 이제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쟁점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게 이제 법률 정보의 제공. 그다음에 이제 문서의 자동화. 그다음에 법률 자문.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분쟁 해결 시스템 서비스 및 소액 소송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한 완전히 자동화된 법률적인 의사결정까지 리걸 테크 산업은 아주 이제 다양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것은 1단계나 2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광고 중개 시장, 법률 정보 제공. 뭐 이 정도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자동화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걸 테크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편익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료 시장도 그렇고 변호사 시장도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보 비대칭이 이제 현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 적합한 자기 사건을 담당해서 그 사건을 열심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 정보라는 것이 아주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그냥 몇 기 합격, 그러니까 예전에 사법시험 몇 기, 아니면 변호사 몇 기로 합격했다라는 거, 그 다음 출신 대학, 그 다음에 뭐
어떤 영역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일했는지 검찰 출신인지 뭐 그런 정보만 제공이 돼요.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사실은 소비자가 이 사람이 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예컨대 상품이다. 그렇게 가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품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후기도 이제 많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후기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실제적으로 그 소비한 소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살지 말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이 법률 시장이나 의료 시장에서도 그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차단될 수 있다. 근데 플랫폼은 그것은 이제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혁신이고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소비자 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편익에 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이제 천천히 같이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리걸 테크는 소비자가 직면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인식을 높여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리걸 테크 시스템은 전통적인 법률 시장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고 피해 구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줄 것이다. 지금 이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선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싸요. 지금 변호사 한 분을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려 그러면 예전에는 500만 원이라고 했고 요새는 뭐 300만 원까지 낮춰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이상을 줘야지만 법률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시장이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공시가 안 돼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고 나서 얼마인지 물어봐야지 그때 가서 이제 그 의뢰 비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플랫폼은 그게 투명하게 아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서 얼마다, 뭐 50만 원,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이제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행사할 때도 이 변호사한테 얼마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될 것이다.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리걸 테크 시스템은 인간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법률 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AI가 그 기존 판례를 찾고 법률 문제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사람은 한 하루 이틀 걸릴 것을 AI는 10초, 몇 분 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저렴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찾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타당한지 그거는 이제 사람이 뭐 검증할 필요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판례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것은 이제 AI가 잘하는데 판례가 없거나 새로운 문제는 AI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판례가 있던 문제들은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오류 없이 AI가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리걸 테크 기술은 기존 법률 시장에 존재하는 비용의 장벽을 낮추고 법률 소비자의 사법에 대한 접근권, 이건 이제 access to justice라고 하는데요.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높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홀로 소송이 지금 한 80-9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소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된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에서 최소한 AI나 플랫폼을 통해서 검토된 상태에서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훨씬 더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글 테크 기술과 플랫폼은 법치주의의 강화, 기존의 법률 시장에 존재하는 비용 장벽의 제거 내지 완화, 또 잠재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법률 서비스의 경쟁 영역 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해서 법률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익이 이와 같이 이제 크지만 위험 요소도 이제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위험 요소는 아직 이제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공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위험 요소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정보 취약계층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정보화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뭐 정보화가 률이 이제 나라마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아예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서 리글 테크 시스템이 법률 서비스 선택의 폭을 이제 제한하고 제공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궁극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위험도 이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뭐와 연관되는 것이냐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 AI를 활용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AI가 어떤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게 어떻게 도출됐는지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것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블랙박스다.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을 하면 AI를 통해서 이렇게 분쟁 해결하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효과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AI를 사용하는 경우는 항상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시작돼 있는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 거기서도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투자할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성하고 투자할 종목들을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결정을 해주는데 그때도 그러면 공정하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와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와 같은 결과값을 주느냐 그거를 누가 검증하느냐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리글 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모든 영역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이 리글 테크 서비스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결과를 이제 AI가 내주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검토되고 공정하게 검토됐는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률 리글 테크 기업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한 경우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글 테크 서비스 기업에도 그러면 이와 같은 권리구제 수단이 이제 필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그 리글 테크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변호사만큼 강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완화된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또 논의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글 테크 서비스가 이제 뭐 헌법적인 가치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정한 법익 아니면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그런 그 가치를 실현해 줘야 되는데 사적인 기업인 리글 테크 서비스 기업들이 이와 같은 가치들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지금 위험 요소들은 AI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있는 위험 요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I에 대한 통제 가능성, 그다음에 AI의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것은 이제 거대 아직 그 AI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되는 문제지 리글 테크 자체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갖고 있는 편익이 지금 강조돼야 되는 시기지 위험 요소는 그렇게 아직 크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글 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규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대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이라는 것은 사법시험 내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 변호사 업무 내지 법률 서비스 업무를 어떤 조건 하에서 제공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율 내용인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상당히 엄격하고 그 규제의 내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글 테크 서비스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협회에도 그렇고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강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강한 규제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그 리글 테크 서비스가 가진 혁신적 요소가 발현이 안 됩니다. 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비자가 누려야 되는 각종의 편익들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또한 비쌀 수가 있어요.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강한 책임도 부담하고 강한 의무도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강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더 낮은 단계 법률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빈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사실 그 영역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그 비율을 보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법률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빈 영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리글 테크 기업들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이제 변호사법 적용 안 받고 싶다. 아니면 적용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리글 테크 기업에게 변호사법을 적용 안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법률을 통해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비자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봤는데 이 소비자보호법이나 이제 소비자보호법은 주로 거래를 이제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제 계약 체결이 제대로 됐느냐, 정보를 제대로 받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이제 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법 내지 리글 테크 기업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해서는 규율이 없어요.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권에 치중이 돼 있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뭐 다룰 것이냐에 관해서는 규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현재 규제 상황을 보면 만약 변호사법을 리글 테크 기업에 적용한다 그러면 과잉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잉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혁신을 저해하고 또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못 갖게 하니까 과잉 규제가 일어나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변호사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과소 규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리글 테크 기업으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대비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규제가 이제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나라의 입법 내 상황을 보면 아직도 혼란 중에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글에서는 안 썼지만 그냥 관망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다.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보겠다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호사협회가 강한 나라의 경우는 리걸테크 너네 기업들도 다 변호사법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소송을 걸고 변호사협회에서 그 리걸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금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나 뭐 그런 협회에 의한 그런 움직임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델은 뭐냐면 그냥 변호사법에 맞춰라. 맞춰서 서비스를 해라.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혁신이 좀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편익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서비스는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입법을 하는 나라가 있고, 이제 작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리걸 테크 기업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이제 아예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변호사들이만 할 수 있던 것을 비법률가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걸 테크 기업이라는 것을 보면 법률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 안에는 법률가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익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변호사법은 공동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막아놨고 또 수익도 못 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독일 법은 법률 서비스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것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뭐 법률 서비스법이라는 것이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영국이나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영국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게 금융산업에서 이제 입법 모델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법률이 이제 잘 안 맞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내용을 만들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시험해 보는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3, 4년 전부터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리걸 테크 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걸 테크 기업에도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게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몇 개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가서는 현행 그 변호사법을 적용하면 과잉 규제가 일어날 수 있고 리걸 테크 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이제 저하하는 그런 규제 내용이 실현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변호사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입법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새로운 입법을 만들 때는 이제 완화된 그런 규제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자유 규제로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걸 테크 산업에서는 자유 규제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리걸 테크 산업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변호사법만큼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낮은 단계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뭔지를 찾아갖고 소비자 보호가 일어난 상황에서 리걸 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그 서비스를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희망을 밝히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구델스 의원 원장 이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비스 입장이죠. 원래는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같이 이제 이 패턴을 보면서 제가 소비자 입장을 좀 더 분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만들었는데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실제로 이제 한국 원격 의료는 뭐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하자, 뭐 80년대부터 하자라고 얘기했다가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오히려 정말
로우 레벨이었던 어떤 원격 시장들이 어떤 중국이라든지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한국이 자신감 있는 의료보험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자면 신용카드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핀테크가 필요 없었던 거랑도 같아요. 너무 잘 돌아가는데 굳이 필요하냐? 우리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느려지는 것처럼 의료보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원격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되면서 원격으로 풀었죠.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 미국이나 이쪽은 이미 난리가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버렸거든요. 우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심각 단계라는 걸 통해서 했었죠. 그래서 한 2020년부터 한 2년 정도는 여기 보시면 350만 건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아마 3월부터 4월까지 아마 300만 건 될 겁니다. 또.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저는 원래 해외에서 의사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중국에서 그 주재원들 보는 SK 하이닉스 이쪽에 있는 병원에서 국제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션전이라는 도시에서 그 텐센츠랑 바이두라고 하는 뭐 중국의 유명 핀테크 기업 사이에 있는 국제 인터내셔널 클리닉에서 미국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진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면서 보게 됐는데 드디어 한국도 이 붐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 폭발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올 초에 이제 진짜 폭발적으로 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든 사람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비대면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싹 들어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월부터는 확실하게 비대면 위주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 제가 그때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한국이 최고라는 건 맞지만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도서상간 지방 안 되니까 공보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공보위들은 결국은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레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 없으니까 또 지금 또 공보위를 뽑아야 되지만 이제 공보위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길 거고 그냥 환자들 관점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여기 일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이가 한 명이 열나는데 한 명이 그냥 콧물약 받아야 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열이 나서. 그런 아이들 또는 뭐 허리 아픈데 잠깐 원래 받던 당뇨약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간단한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가 이제 뭐 사실 한 달 동안 3,000건 정도를 받다고 쳤다면 3,000건 이제 코로나 환자 플러스 이제 일반적인 환자를 보면 전부 다 라이트예요. 아픈 사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다. 뭐 저한테 예를 들면 수면제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비대면에서 금지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뭐 정신과 약 절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긴 하지만 그게 된다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지만 진짜 필요한 건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 받아보면 제가 사실 리뷰를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저희 닥터나우라는 어플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저 리뷰에 거의 목숨 거는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리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는데 제가 리뷰를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정말 수많은 리뷰들은 다 할 말이 있구나. 소비자분들이 예를 들면 약 배송이 안 돼요. 이러면 플랫폼 해줄 수 있지만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환자분들이 약이 좀 더 좀 없는 약을 쓰셨어요. 이러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있는 약을 찾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별점제거든요. 닥터나우가 상당히 별점제입니다. 의사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리뷰 보면 대면보다 좋았어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저희가 뭐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일 오세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4만 원, 6만 원 내고 가서 30분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편두통이신 것 같은데 집에 저번에 계셨던 이미그란이라는 약 좀 드세요. 라는 한마디가 결국 5,000원 해결되거든요. 6,300원 해결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도 해줄 수 있고 만족을 느끼고 환자분들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게 정말 비대면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또 저희 간호사 한 명이 아버지가 섬에 사셔가지고 받아서 택배 보내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걸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도 저희가 이제 민주당 분이 만든 자료를 보면 초진 비율이 90%고 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거라든지 가벼운 뭐 위식도 역류, 알레르기, 비염, 위염 이런 것들이 거의 랭크고 실제로 제가 해본 환자들은 거의 한 90%가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이라도 심하면 병원 가세요. 이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알아서 안 되니까 제가 취소해 드릴 테니까 가서 병원 가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까지도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의사의 입장만 보면 할 말 진짜 많죠. 뭐 오남용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오히려 플랫폼 업체에서 더 해야 되는 얘기들이 거죠. 이거 안 된다. 정신과 약 안 된다. 뭐 오남용 약국만 몇 군데 들어오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또 가이드라인만 강화된다면 정책적으로 합의만 잘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고 수가가 좀 문제였어요. 뭐냐면 저는 끝나고 카톡으로 보내줘요. 오늘 환자분 3일간 약을 드시는데 하루만 드셔도 괜찮으면 우선 끝까지 끊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설사약은 이틀까지 꼭 드세요. 이런 거를 저희가 문자로 다시 보내드리는데 사실 왜냐하면 비대면이 끝나면 다시 연락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 원 커멘트 어드바이스 같은 거는 보내드려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좀 할 거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번 제 친구한테 야 비대면 하면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5만 원이면 한다. 정말 반대하던 의사조차도 사실 5만 원이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가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간에 저희 닥터나고라는 어플 보니까 저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12시에서 새벽 3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수가만 있으면 생깁니다. 자, 공공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요구했던 수많이 몇십 년 동안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의사 선생님들 6시 반에 보면 아침 새벽 6시 반에 보면 5명 정도 계세요. 자, 이거는 결국 소비자라는 의 권익이 어떻게 보면 드디어 공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플랫폼에서도 플러스 되면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제가 그런 걸 좀 보게 됐었어요. 다음에 이제 촉진 시즌이 안 되죠. 사실은 해보세요. 이거 디바이스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청진기 있으시죠? 대주세요. 뚝뚝뚝 할 수 있겠죠. 아직 안 되지만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어요. 막아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사실은 빨대를 한번 다 가지고 빨대를 입에 대고 물고 있으면요. 소리 안 나면서 안에 거 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라이트가 있었다면 빨대 하면 입 안에 거 다 볼 수 있고요. 편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의사한테 보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끝났죠. 편도염이 필요 없잖아. 우리가 편도염이네요 아니네요 같은 걸 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은 디바이스가 발전을 하려면 이 파트가 유지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디바이스 업체들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가 되겠죠. 소비자들이 아마 뭐 중국 샤오미를 얘기 안 하더라도 3만 원에 나오면 집에 구매하겠죠. 아기들 때문에 체온계처럼 그런 미래들이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 입장으로 또 보면 제가 3,000건을 했단 말이죠. 저번 달에 하면서 실수 3번 했어요. 근데 다 누가 잡았냐면 플랫폼이 잡았습니다. 왜냐? 제가 이름을 잘못 보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마지막에 토스를 하는 게 있는데 이름 바뀌었어요. 근데 플랫폼이 연락 옵니다. 이름 달라졌어요. 저희가 이제 약국 내면 약국에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충돌하는 시스템을 잡는 의학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번 내야 될 약을 3번 냈어요 라고 잡아주죠.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오진이 없어졌어요. 약사가 잡아주는데 또 다른 파트를 앞에 플랫폼이 잡아주니까 저희는 더블 컨펌이 되니까 오히려 편했다. 제가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3,000건을 하는데 자 지금 이번에 분명히 난리였었으면 이번에 얼마나 얘기가 뉴스가 나왔겠습니까? 뭐 잘못됐다, 약 잘못됐다. 근데 거의 없죠. 생각보다 플랫폼이 이번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저희가 이제 팩스를 보내는 것도 그냥 플랫폼에 첨왕전원 올리면 알아서 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직원은 대신에 많이 뽑았어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주려고 빠르게 대응해 주려고. 그래서 소비자들을 또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저희는 오히려 좀 더 편해지고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3월 초에 시작할 때보다 한 달 만에 닥터나우라는 어플이 알고리즘을 한 3-4번 바꿨어요. 그러면서
계속 바뀌면서 오히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얘들도 그런 피드백을 빨리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피드백 빨리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플랫폼 업체에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의사들도 빼가지고 할 수 있듯이 이것은 어차피 모든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해결되면 어차피 전부 다 비익명성으로 돌아가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아마 테크가 더 발전해야지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계 내에서는 긍정적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의원들이 이번에 재미를 봤단 말이죠.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라이트한 환자를 보면서 오히려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약사업체 단체랑 플랫폼 기업은 상당히 이제 반대적으로 심화가 됐죠. 배송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오남용을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역시나 좀 많이 사회적 논의가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지. 비대면이라는 자체의 장르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했다시피 응급실 6만 원 갈 돈이면 뭐 예를 들어 1,000원 더 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비자도 느끼거든요. 약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런데 전문의약품이니까 못 사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겠죠.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제 아까 오셨던 김영식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아마 다음 어떤 당선인 분들이라든지 한 분들이 다 지금 비대면 진료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갈등 마무리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잘 되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으로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법적인 부분 아까 보시다가 하나 재밌는 게 생각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해주신 부분에서 처음에 중개시장 하다가 문서 자유화하고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더블 컨펌하는 의사들이라든지 약사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편리해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도와주면 30년 전에 우리가 세무사 경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경리라는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세무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문서들 더 빨리 처리할 뿐이죠. 하지만 더블 컨펌, 마지막 컨펌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끌어가는 전문가 집단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아마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거구나, 더 효율성이 있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시대의 환경부터 좀 진단을 내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제 발표문 보시면 지금이 뭐 대략 아시겠지만 뭐 지금 통칭하는 게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시대 정신인데 당연히 뭐 그냥 뭐 제가 좀 몇 글자 적었습니다만 이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그 인터넷의 발달, 소위 스마트폰의 개발, 그 스마트폰 내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어떤 산업의 진화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의 패턴까지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 기업들이 뜨게 되고 이 디지털 플랫폼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접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하나의 소비 패턴이 되는 거죠. 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배달도 그걸로 시켜 먹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는 병원도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고 뭐 이게 국민들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게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퇴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나온 게 단순히 플랫폼 기업이 어떤 자기들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고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하고 거기에 조금 더 편히 제공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뭐 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산업 패턴의 변화, 디지털 경제로 전환, 세계 경제 흐름으로 고착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생활 경제 속에서의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의 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사업자하고 신사업자의 어떤 갈등, 그 전통 산업자들 갈등은 뭐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되게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당연한 논리인데요. 슈퍼마켓이 하나 생겼는데 옆에 슈퍼마켓이 또 생기면은 곱게 안 보겠죠. 기존 주인이.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당연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개선해 나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느냐,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저희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예만 드러났는데요. 뭐 오늘 뭐 이야기해주신 뭐 법률 플랫폼 같은 로톡이 대한변협이랑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강남 언니는 의사협회랑 갈등 관계고, 또 집방도 공인중개사협회. 그러니까 뭐 3.3은 한국세무사회. 그러니까 전통사업자와 신사업자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사실은 결과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좀 큰 서로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국가적으로도 많은 폐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증대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는 불편해지는 거죠. 편익을 뺏기고. 또 그 관계자들 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갈등이 심화되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어떤 역량이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사회적으로도 보는 시각의 문제가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갈등을 벌이는 당사자들을 국민들이 곱게 볼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혁신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신사업자의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로 보면 이게 혁신이고 글로벌 시장에 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서도 우리 이병준 교수님께서 말씀 잠깐 주셨는데, 뭐 법률 플랫폼만 얘기하면은 국내는 해외에 비하면 정말 초라할 정도입니다. 그 갈등 문제 때문에 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지체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는 기회가 상실되고 국가가 발전할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해 준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전체 이익이 뭐냐. 좀 이런 기준하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재부 혁신성장 추진단에서 한걸음 모델이라고 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정부 측이 나서서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좀 테이블에 올려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기존 사업자인 뭐 의사협회라든가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있고, 또 내부에 뭐 법률팀, 또 대관팀, 또 그동안 쌓아온 수십 년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신사업자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을 1대1로 놓고 서로 간에 한 걸음씩 양보를 하라 그러면 그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비상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한 걸음 모델을 운영하는데,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좀 정책 제안을 하는 것 중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달라. 네, 좀 그런 주장이 있는데, 아예 국가가 어떤 정부 부처처럼 상설화된 기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거기서 좀 갈등을 해결하고 좀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설득하는 노력을 좀 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뭐 규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늘 해왔는데, 지금 시대하고 사회가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시기인데, 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부가 제도 개선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비 시장이 불법이 돼버릴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사업을 개척하는 사업자도, 이걸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계 속에 같이 함께 들어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자체가 범법자가 뭐 이건 뭐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범법자로 치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제가 예를 여기 간단히 들었습니다. 의료법입니다. 뭐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비대면 진료라는 게 지금도 사실은 한시적 허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한시적입니다. 감염병,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도록 얘기를 해준 건데 지금 사실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하고 좀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 그리고 제도 개선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좀 빠르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업계 내에서도 상생을 통한 공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철저하게 전제가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한 전제하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제가 뒤에 좀 약간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신사업자 자체를 뭐 불법으로 매도하고 좀 괴롭히기식, 뭐 발목 잡기식으로 갈등을 벌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의 갈등의 폐해만 떠안게 됩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전통사업자들은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고 소비자들에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상호 간에 좀 서로 커나가는 우리 사회 경제 주체로서 함께 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좀 이렇게 상황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법률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각각에 대해서 좀 몇 건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적시를 해놓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유니콘이 9개, 이제 뭐 에머징 유니콘, 뭐 예를 들면 저기 예비 유니콘이죠. 이것도 15개 이상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갈등 관계, 또 정부의 어떤 제도 개선 문제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이 관련 기업들이 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의 현상을 말씀드리면 뭐 앞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 이게 70%가 넘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1, 4분기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고 피고 중에 한쪽만 변호사 선임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92.7, 93%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면서 법률 시장 서비스의 어떤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좀 그러니까 소비자 편의적으로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일반 국민한테 법률 시장에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플랫폼 서비스라는 굉장히 좀 용이한 서비스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로톡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도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선정이 됐고 그 선정의 사유를 보면은 뭐 성장이 꾸준하다. 고도화된 기술 법률 정보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뭐 제공하고 있다. 뭐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취지로 정부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은 기업 자체가 그 전통 사업자의 갈등 문제 때문에 크지를 못한다는, 즉 이게 서로에게 피해인 거죠. 모두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앞서 잠깐 우리 이병준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좀 약간 이거는 좀 세련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의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뭐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혐의가 나오면 또다시 고발을 합니다.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로에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피해이고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식을 아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함께 공존하고 대한변협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배달 플랫폼이 발달해서 편의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해도 진짜 맛집은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더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홍보하고 가치를 발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사업자에 대한 발목 잡기식, 좀 괴롭히기식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게 2001년에 처음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21년이 지난 지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의사협회 반대 때문입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좀 제가 몇 가지 좀 상황 적시한 걸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국민들 자체도 좀 긍정적이고 이를 이용하신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 스스로 또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입니다. 이게 감염되지 않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게 과연 환자의 신체와 생명의 관점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20여 년을 반대해서 막을 문제인가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내자면 이제는 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소비자 트렌드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전통산업자와 신사업자 간의 갈등과 반목하지 말고 좀 소비자 시장의 변화 인식하에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여기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좀 제도 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전통 사업자와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더 공정하고 높은 서비스 질의 제공을 위해서 뭐 자율 규제를 좀 강화하고 좀 아이디어 창출도 더 많이 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더 높이는 좀 자생적인 발전의 어떤 노력들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자신문에서 지금 현재 의료바이오 쪽 취재를 하고 있는 김시소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의료바이오 쪽을 취재하기 전에는 플랫폼 기업들을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료바이오 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다 헬스케어라는 그런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의료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또 일부는 또 하고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 가장 융합이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취재하고 있는 지금 의료바이오 쪽 그 어떤 시장에서 가장 오늘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각각의 업체들이 어떤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대면 진료 제가 느끼기에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섣불리 말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비대면 진료라는 거에 자체를 이거를 허용하는 정책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고 어제도 닥터나우의 인수위가 가서 그런 방향들을 설명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이 지금 한시적 허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연착륙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이었던 의협의 반대라든지 이런 어떤 현장의 우려들은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을 해놓으면서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비대면 진료 베타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의 시범 사업이었죠. 그런데도 아까 이제 우리 이욱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커다란 부작용은 나오지 않고 일단 상식선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감대가 마련된 속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뭐 의사, 약사, 플랫폼 기업들이 되겠죠. 여기들이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안착시켜야 되는 단계로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어떤 세부적 디테일한 과제들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정부가 갈등 조정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많이 언급이 됐지만은 현재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플랫폼 기업들의 약배송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 뭐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약은 약국 가서 사라 그러면 이건 비대면 진료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서비스잖아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 배송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져야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야 비대면 진료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약국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일정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뭐 과한 것 같지만 어쨌든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걸 깨야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국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아니면은 병원 권역별로 중심이 돼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물리적인 제한 없이 약을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약국의 산업 그 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되겠죠. 약국들이 지금 그런 이유들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약사협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의료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없애고 약을 처방하려면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분면 처방이라는 부분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성분을 같은 성분을 가진 약들을 성분만 제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약국에서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그 약이 있는 약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송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그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구조까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이게 베타 테스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각 협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랑 약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존의 구조들을 흔드는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하다가 뭔가 막히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없이 봐온 그런 어떤 그 기존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충돌 사례에서 보면은 논의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상기를 해보면은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환시켜내고 연착륙시켜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해답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게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뭐 지금도 뭐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지만은 배달 가능한 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배송에서. 그래서 뭐 권역별로 설정을 해준다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는, 뭐 그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보고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다 보면은 본질이 잊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뭐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그 상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의료의 영역이고, 또 의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 소비자의 문제로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공공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이냐를 이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잊지 않고 좀 토론을 해보고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는 좀 바라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보면은 최근에 뭐 타다라든지 뭐 이런 가장 그 가까이 있었던 그런 어떤 규제 혁파 사례들의 비교가 되고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타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건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 택시의 어떤 개선점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결국 라이센스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영역은 법적인 부분으로 따져봐야겠지만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정부가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사정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택시 라이센스를 가졌던 택시 회사들과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싸움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죠. 사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본질이 잊은 중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대기업 플랫폼들의 어떤 독과점 형태를 막지를 못했고 지금도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도 지금 좀 지적을 하면서 싸우고 이런 부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개선을 요구하고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을 사회적 비난을 또 감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택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어떤 자본들을 쉽게 좀 손쉽게 엑시트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봤을 때 택시 노동자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얻은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뭐 조금은 있겠죠. 근데 뭐 택시 기사도 처우가 조금 나아졌을 것이고 택시 소비자들도 앱을 통해서 편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처음에 타다의 논의를 시작했던 것 그러면서 이 택시 산업을 디지털 전환하는 것들에 지금 어떤 맞닿아 있는 결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이 비대면 진료에서는. 제가 아까 이제 타다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산업 구조가 지금은 이제 여기는 참여자들이 의사 약사라든지 각각의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어떤 빗나가지 않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가 이런 어떤 갈등 해결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라는 공공성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 환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 토론 참여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토론을 이어나가서 생산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시를 많이 들어요. 아까도 타다, 뭐 뱀의 민족 다 근데 각자 다 다릅니다. 사실은 하나하나의 요소를 짜져보면 뭐 저도 닥터나우라는 어플을 보면서 느끼지만 이게 배달의 민족과 같냐?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대단히 커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했을 때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나 소고기 먹고 싶은데 하면 의사가 약사한테 소고기 요리 먹고 싶대요 던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메뉴판 보여주면 바로 그냥 던지지만 지금 의사가 프랑스어를 해석해줘서 약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타다도 어떤 내용들을 다 분석해보면 모든 플랫폼들이 로터기는 모두 다른데 이 것들의 뭐 모든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저도 이제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결국 소비자가 좀 더 이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본질의 가치는 안 바뀌어요. 제일 핵심으로 처리해야 될 사람, 우리가 진료 보려는 사람은 우리가 좋은 의사를 찾기 위함이었고 소비자가 로톡에서도 얻고 싶은 거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함이고 음식도 맛있는 데를 가기 위함이고 이런 본질적 가치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랫폼 업체를 몇 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플랫폼이 너무 과하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또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상생을 상당히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는 어플이 있다면 그쪽으로는 많이 에너지를 쏟아다 줘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비의 역사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연세대 그 사회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나온 그 사례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마부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이익 단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영국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익 단체를 누르지 못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사실은 먼저 시작했는데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데가 항상 크는 게 아니라요. 이런 갈등을 잘 조절하는 데가 산업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절했던 것이 이제 독일이고 미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을 했고 현재 이제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플랫폼 산업도 봤을 때 저희 나라는 분명히 잠재력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이해 갈등을 잠재우지 못하면 정부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이제 말씀하셨지만 다들 정책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그 이해 관계를 들으면 안 되고요. 이제 일정한 규제를 통해서 빨리 이제 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일정한 방향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안을, 그러니까 이게 해안을 가져야 돼요.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해안을 갖고 빨리 그 갈등을 법적으로 그냥 가라앉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해당 산업이 클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해관계들의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픔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어떻게 아픔을 치유해야 할지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그런 이런 세미나가 거기에 좀 잘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산업 자체가 망한다. 그 플랫폼화를 잘 해내면 변호사도 좋고 의사도 좋고 대부분 다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의사들 중에서도 근데 굉장히 혁신적인 의사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이옥 원장님 나오셨지만.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혁신적인 변호사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회들이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협회가 혁신적인 변호사의 발목을 잡고 협회가 혁신적인 의사의 발목을 잡는 이 현상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주신 문제 제기는 뭐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자체적으로 좀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협회 내부에서.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로톡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건 로톡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로톡은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들의 페이, 즉 수익을 확보해 주는 거죠. 뭐 강남 언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광고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지 강남 언니가 시술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즉 이용하는 의사 선생님, 성형 의사 선생님들이 이익을 보시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닥터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매칭을 시켜주는 개념인데 결국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조직화된 단체가 아닌 개별적인 그 전문직들도 이런 플랫폼 시장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겁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협회나 단체가 그렇게 직역에 대한 어떤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과연 미래에 그 협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수십 년 후에. 아까도 제가 늘 강조 포인트가 변화하는 이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고 어떻게 빨리 적응해서 어떻게 빨리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느냐를 고민을 해주는 게 오히려 협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우리 저기 방금 이병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그 전에 그 우리 타다 문제가 이슈화되고 좀 아쉽게 뭐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좀 그때 나왔던 많은 얘기 중에 좀 우리가 되새겨야 될 부분이 하나가 그겁니다. 뭐 아까 이제 마부와 자동차 얘기를 주셨는데 뭐 마찬가지로 1920년대 경성 시내 택시가 처음 도입되는데 그때 300여 명의 인력거꾼들이 조직화해서 반대를 해요. 네. 그때 만약에 그 하나의 혁신이죠. 그걸 금지시켰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어떤 택시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 자체가 늦어지거나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스스로 먼저 변화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지금 장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협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익단체고 사실 산업에서 기득권들로 이렇게 어쨌든 모아져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단체들이 아무리 혁신성을 가진다고 해도 사실 저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장들이나 어떤 헤드들이 그런 혁신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토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그것들을 해결해내고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그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게 정치가 할 일이죠. 예. 그것이 법률이 되었건 의료가 되었건 플랫폼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걸 빨리 하면 할수록 의료계도 좋고 법률계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소비자들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플랫폼화하는 이 추세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했지만 플랫폼 기업들과 또 혁신적인 법률가, 혁신적인 의사들, 또 컨슈머 워치, 또 뜻있는 지식인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 기득권을 우리가 설득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협회를 설득을 하고 해서 정말 바람직한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